자, 그러면 벌써 1차 견 났어. 네. 발췌견이야. 이승만의 정치가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아주 간단해. 발사부정이야. 발사부정. 이러면 이승만 한 문제 무조건 맞아요. 자, 첫 번째 뭔지 알겠지? 그렇지, 발췌견. 6.25 전쟁 와중이었고 전쟁 공포심에 잔뜩 질려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간선 아니라 직선하면 당선하겠다. 그래서 헌법에서 그 많은 글자 중에 한 글자 딱 따서 바꾼 거야. 자, 근데 헌법을 또 바꿔야 될걸? 왜냐면 4년에 2번으로 걸려있는데 내가 이걸 3번, 4번, 5번 계속 해먹으려면 중임 제한을 철폐해야 돼요. 그것도 얼마나 속이 보이냐면 초대 대통령에 한해 중임 제한 철폐. 정말 낯뜨겁지 않아? 정말 낯뜨거워. 그래서 이게 그래서 그 헌법 개헌안을 그 203명 국회의원들한테 붙였는데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되거든? 이 숫자가 135.333이 떨어질 거야. 그래서 136표부터가 가결 종족수였는데 하필 한 표 모자라 135가 나왔지. 그래서 이걸 어떻게 뒤집어? 그치. 그래서 445이잖아. 4까지 버리려고 5부터 드리랬지? 이거. 그래서 버린 거야. 가결 정족수로 바꿔치기 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초대 대통령의 중임 제한 철폐한 거다. 이러니 56년에도 나가고 60년에도 나가는 거지. 근데 60년 선거가 대박이다. 자, 60년 선거. 야, 60년에 4번째 대선에 도전하는 이승만의 나이는 86세야. 요즘 100세 시대잖아. 네. 저 100세 시대인데 80세 후보 봤어? 80대 후보? 없어요. 지금도 그 야당 쪽의 인사 중에 가장 공격받는 그러니까 팬덤도 있지만 공격받는 사람 중에 왜 나이가 많다라는 이유로 공격받는 사람 김종인 네. 선거대책 위원장 이렇게 나온 사람들 있잖아. 네. 항상 비대위 뭔가 네. 비상대책 카드로 써먹히는 분. 나이 많다고 늘 공격받잖아. 트루먼이랑 트럼프랑 바이든이 대선 후보로 붙었을 때도 네. 서로 나이 많은 네. 후보들 당신 치매자 이러면서 막 싸우던 선거인데도 그래도 그들이 70대야. 네. 요즘 같은 시대도 70대야. 70대라도 나이 많다고 공격받아. 하물 86세? 그러니 부통령까지 세트로 당선시켜야 되는 거야, 여당 입장에서는. 네. 근데 부통령 후보가 약한 거야. 부통령 후보 자유당은 이기붕이 나왔고 여기는 장면이 나왔거든, 민주당은. 근데 장면 인기가 너무 많은 거야. 그러면 장면은 왜 인기가 많았냐? 장면은 민주적인 이미지야. 정치는 이미지 싸움이거든. 근데 이 무렵에 자유당과 이승만은 독사잖아. 완전 독사같이 누르잖아. 근데 장면은 부드러운 거야. 근데 이 상당히 이 사람, 그러니까 자유당이 누르면 누를수록 장면 인기가 높아지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부통령 장면을 저지하기 위한 60년 선거통 바꿔치기.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3.15? 그렇지. 이게 결국 뭐로 가는 거야? 그렇지. 4.19 혁명의 결정적인 건 부정선거야. 그래서 만약에 우리나라 재신문, 그러니까 한국사 능력감독 재신문이 있는데 선거권 농단, 부정선거, 부짜 딱 나오면 그냥 바로 이거 4.19 혁명이야. 응, 우리나라 부정선거가 한두 번이 아니지만 우리나라가 뭐 금권 선거를 펼쳐댄 거, 금전과 관권이 결합된 그거는 88 서울올림픽 그때 88년 2월부터 임기에 들어가는 노태우 대통령 그 당선될 때도 우리 엄마도 응답하라 1988을 다시 정주행을 요즘 하고 계시는데 응파를 정주행을 하면서 우리 집의 시기가 노태우가 사인한 시기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때야. 그 다음에 저기 어디 가면 단체 관광시켜줄 때 밥도 제공하고 대신 기호 1번 찍어라 뭐 이런 거. 그거 뭐 사실 최근까지 보는데. 그런데 이제 이때 부정선거 딱 이거 선거가 부정인 거 딱 이거 시험 한 번 이거밖에 안 나와. 시험에 마지막 4.19 혁명. 근데 발사 부정으로만 4.19 혁명을 설명할 수가 없어. 분명 전후복구 사업을 잘하고 경제적으로 먹고 살게 해줬다라면 이승만의 아마 3.15 부정선거도 통했을지 몰라. 조용했을지 몰라. 자, 경제도정이야 결국에는. 우리가 뭘로 먹고 살았냐? 완전히 53년 6.25 전쟁으로 무너졌는데 미국의 원조 경제를 먹고 살았다. 미국이 3가지 색깔 하약을 던졌어. 밀면 설탕. 자, 밀, 면, 설탕의 공통점은 색깔이 그렇지. 그래서 300. 흰백자. 숫자 100이 아니고 흰백자. 그래서 300산업이라고 그러죠.
미국이 공짜로 던져주는 세 가지를 먹고 살았는데 53, 54, 55, 56, 57 쭉 올라가던 경제 원조 그래프가 58년 폭락. 왜? 58년 무상이었던 걸 유상으로 바꿔버려요. 이게 미국의 진짜 잔인한 일이지. 대미 의존도를 이렇게 높여놓은 상황에서 무상을 유상으로 바꿔. 그러니 58년, 59년 미친 경제 불황이 있다고. 그러니 60년에 아랑곳하지 않고 서거돈 뒤집으면 눈치도 오지게 없지. 눈치가 이렇게 없는 거야. 그 상황에서 손꼽통 뒤집으면 어떡할 거냐고.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거대한 사회부 혁명으로 가는 거야. 이해했나? 네. 자, 그리고 등장한 3차 개헌. 자, 내각 책임제. 야, 오죽했으면은 대통령 중심제와 내각 책임제의 정확한 차이를 알아? 대통령 중심제 대통령이 모든 권한을 갖고 다 행사하는 거고, 내각은 의회에서 선발된 사람이 그 내부 정치를 관할하고 대통령 외교만 하는. 그런 식이라고 알고 있다면 네. 가장 크게 차이점을 딱 한 문장으로 얘기하면 뭐냐고. 내부 정치. 권력 집중과 권력 분산이라는 거야. 네. 그러니까 이 무렵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지적 수준을 고려했을 때, 지식 수준을 고려했을 때 누가 내각 책임자와 대통령 중심제를 제대로 구분할 수 있을까? 네. 근데 하나는 권력이 쏠린다고 그러고 한쪽 권력이 분산된다고 하니까 이게 무조건 먹히는 거야. 그 정도로 사람들이 권력에 질려버린 거야. 이승만이. 이승만의 그 독재 질려버린 거야. 그러니까 민주당 윤보선이 대통령에 당선됐고 윤보선이 총리로 지명한 게 장면이야. 네. 그래서 장면 내각이 10개월 동안 있다고. 근데 내가 아까 민주적이라고 했지. 민주적인 것 때문에 인기가 많았다 그랬어. 자, 민주. 거꾸로 하면 당시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민주적인 게 필요할까? 경제적인 산업화가 필요할까? 그거야. 나는 이게 대통령이든 정치인들이든 그 시대 정신을 바르게 명확하게 내가 지금 이 순간 이 나라에서 영원히 해먹을 수 없고 누군가에게 바톤을 나중에 터치를 해줘야 될 때 내가 지금 바톤을 잡고 있는 이 순간에 내가 과연 무엇을 제일 먼저 이루어야 되는가, 우선순위 정렬이 정말 잘 돼야 되거든. 근데 장면 같은 경우는 일단 부정선거 관련자 부정축제다 처벌해야 될 것 같지. 당연히 과거사 청산해야 될 것 같잖아. 이거를 밀어붙일 카리스마도 부재야. 그때 당시 이걸 처벌하려면 13년 독재를 이어온 적어도 자유당을 능가하는 카리스마가 있어야 돼. 훈련했는데 어떻게 해? 안 되지. 경제개발 5개년 제일 먼저 장면이 얹었어, 우리나라 역사에서. 근데 그 재원 마련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없는데. 그러니까 우왕좌왕 되다가 무슨 빌미를 내준 거야? 쿠데타 빌미를 내준 거야. 빌미를 내줬다 표현이 굉장히 말이 어폐가 있어. 그러면 과연 정당했느냐? 탱크 밀고 들어오는 게 어떻게 정당해? 근데 장면 쪽에서도 일종의 빈틈을 여러 군데 다 내줬다라는 거야. 그거를 딱 치고 들어온 게 45살의 박정희야. 45세면 아버지 나이를 한번 생각해봐. 진짜 충분히 세상을 업기엔 되게 어린 나이야. 그러니까 18년이나 할 수 있는 거야. 그렇게 해서 박정희가 79년 10월 26일 그 남산의 부장한테 암살당할 때가 그때가 환갑인데 뭐 나니까. 그러니까 10년이건 20년이건 더 할 수도 있었던 상황인 거지. 자, 5.16 군사투 때 따라 박정희 등장. 국가 다시 세우기. 난 이 사람을 최고의 홍보 마케터라고 생각해. 박정희. 그러니까 단어 하나를 선택할 때도 정말 잘 정해. 너 이 재건이라는 말에는 무너졌던 무언가를 다시 세운다라는 거잖아. 자, 뭐로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우겠다는 거야.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된 이 나라를 다시 살리겠다라는 거야. 그럼 이 말 안에는 경제 성장에 대한 확실한 확고한 의지와 또 하나가 이승만 13년 정권에 대한 어떤 무능함에 대한 타도, 과거와의 손절, 이게 되게 담겨진 단어거든. 그러니까 국가 재건 최고위를 딱 만들어서 나 대통령 안 해. 대통령 안 해. 나 자기 대통령 아니야. 근데 국가재건 최고회의가 헌법을 능가하는 초헌법적 국가기구가 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 딱 6개의 혁명공학을 내세우는데 뭐라 그래? 경제재건, 반공.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할 반공, 또 하나 경제개발. 이걸 국가 딱 국시로 내건 다음에 나 이 모든 혼란이 수습되는 대로 양심적인 정치인에게 모든 정권 이양하겠다. 나 그리고 군 본연의 임무로 돌아간다. 진짜 말 진짜 끝내준다. 이 사람이 하는 이제까지 말들을 보면 정말 끝내줘요. 그렇게 해서 제일 먼저 뭐해? 그 반공태세를 강화해. 그러면 앞으로 이제 모든 간첩으로 의심되는 자들 어디 불구하는 거야. 그 유명한 이제 남산의 부장들이 이래서 탄생하는 거야.
그러니까 정말 초헌법적 국가기구의 탄생인 거야. 중앙정보국가. 남산의 중정으로 끌려간다는 것은. 그치? 내가 간첩으로 시인하기 전까지는 간첩으로 시인한다 해도 살아 돌아올 수가 없어. 네. 그래서 박정희 정권의 가장 보면 최전선에서 가장 험한 일은 다 처리해준. 그치? 그래서 박정희가 했던 가장 그 영화 대사로도 물론 인용이 됐고, 영화 대사로도 나와서 가장 이제 뭐 박정희가 대표하는 말 한마디가 됐잖아. 내 뒤엔 임자가 있지. 네. 임자 뒤엔 내가 있지 않소? 무엇 하나도 자기가 적극적으로 지시하는 없어. 대통령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뭐 하나도 박정희 직접 지시고 이럴 수는 없어. 다 그 밑에 것들이 알아서 처리하는 거지. 자, 그래서 박정희는 이제 민주공화당을 창당하고 군 본연의 임무, 군인에서 자기가 벗어나는 거야. 그렇게 해서 본인이 대통령 직선제로 경하고 다시 직선제로 당선된 게 2년 뒤인 63년이야. 그래서 61년부터 박정희가 이제 군사 쿠데타로 권력을 잡았다면 대통령이 당선된 건 63년이거든요. 그럼 그 사이에 이미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62년부터 내세웠어. 66년까지, 그 다음에 66년부터 71년까지 이런 식으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끊어가는 거야. 자, 돈이 없어. 뭘로 경제개발할까? 우리나라 내부에 돈이 없다면 외부에서 끌어들여야 돼. 자, 우리나라 같이 가난한 나라, 정말 6.25전쟁을 폐허된 이 나라에 돈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돈을 줄 수 있는 나라는 한 개 나라밖에 없어. 일본이야. 미국이라고 생각하는데 미국이 가난한 나라한테 돈 줄 것 같아. 야, 53년에서 58년 무상 원조 끊어버린 나라야. 그 나라가 왜 나한테 우리한테 돈을 빌려줘? 대가성 돈을 받을 수 있는 나라는 딱 한 개 나라밖에 없는 거야. 일본밖에 없는 거고, 일본도 사실 주려고 준 거 아니야. 주일미군, 주한미군 양쪽 다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중재에 나선 거야. 야, 돈 줘! 돈 받아! 미국 입장에서는 우방 라인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두 개 나라가 셈을 까고 있으면 주력 무기를 양쪽에 다 배치를 해야 돼. 그럼 미국 입장에서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 얼마나 짜증나겠니. 그러니까 미국이 주한미국, 주일미군하고 협박하는 거야. 빼버린다. 이러면 이제 우리는 주한미군이 가장 아킬레스 같은 말이기 때문에 주한미군 안 돼. 이거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사실 돈이 급했고 주한미군을 가지고 협박하는 미국도 두렵고, 그러니 우리는 일단 한일협정이라는 걸 65년 체결하는 거예요. 자, 그럼 65년에 이제 미친다. 65년에 자, 굉장히 굴욕적인 형태로 한일협정. 왜 이게 두고두고 욕을 먹냐면, 우리나라가 사실 일본과는 어떤 식으로 국교가 재개되었던 게 맞아. 아니, 바로 곁에 있는 나라끼리 언제까지 과거사에 얽매여서 쌩깔 거야. 언젠가는 대화를 터야 됐던 게 맞지만 너무나 끌려가는 방식의 그렇지, 돈이 그랬기 때문에 너무 끌려가는 방식의 과거사 청산은 1도 없이, 사죄 배상 1도 없이 이렇게 한일협정이 계속 재개가 된 거잖아. 이거를 반대했던 게 육사망증. 이게 안 알려져 있어. 이거를 당시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수도 없지 않나? 그러니까 64년 육사망증이야. 육사망증은 한국 민주주의의 장례식을 치렀어. 한일협정에 반대하는. 그래서 한일협정을 강행할 때가 위수령이라는 것을, 위수령이라는 게 헌병을 쫙 깔아가지고 쥐새끼 한 마리도 그 근처 못 와. 그럼 일단 날치로 막 사인될 거야. 모든 언론, 모든 사람들이 다 저거를 차단하고 일방적으로 강행이 되어버렸어. 똑같은 장면이 우리 역사에 또 한 번 재현됐어. 그게 이분 따님께서 대통령을 하실 때 일본은 위안부 합의 봤단 말이야. 위안부 합의를 볼 때가 똑같이 모든 기자들이 카메라 다 내려놓고 동석이 안 됐지. 모든 기자들의 취재가 어모됐었죠, 완전히. 대박. 똑같은 장면을 보는 줄 알았어, 나는. 정말. 교과서에서나 보던 한일협정이 체결되는 그 과정과 정말 흡사했었거든. 참 씁쓸함을 많이 안기는 대목이었지. 그래서 65년에 한일협정이 그렇게 체결이 된 거고, 또 하나가 베트남 파병이야. 그럼 우리나라가 돈이 없기 때문에 경제개발 1, 2차 60년대 경공업 위주의, 왜냐면 우리나라는 중화공업을 들이댈 수가 없잖아. 네. 중화공업은 자본 싸움이야. 네. 무조건 자본 집약형이야.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건 노동 집약밖에 없어. 인구는 많고 저임금이고 문자 해독률은 되게 높아서 같은 매뉴얼대로 행동만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우수한 노동력을 그나마 많이 갖고 있는 나라가 이 나라인 거야. 그러니까 노동 집약적 경공업이라는 컨셉을 잘 잡았고 정부 주도로 수출 중심으로 막 밀어붙였고,
그러니까 60년대 1, 2차 경제개발은 이런 시드머니가 마련이 되기 때문에 베트남 파병도 사실은 다 돈이거든. 이거 봐. 베트남 주는 항공권 지원 우리가 다 하는 거고 이거 원주와 차관을 제공합니다. 이거 다 돈이었단 말이지. 그러면은 63년에 대통령 당선된 사람 또 언제 바뀌어 대통령을? 67년에 재선만 되면 71년까지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이제 67년 재선은 71년까지 갈 수 있는 거? 67년 재선은 무난하게 이루어지지. 왜냐면 경제개발에 가시적 성과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후폭풍이 얼마나 불어닥칠지는 이때 당시 사람들은 알 수가 없고 당장 통장에 달러가 찍히잖아. 그 다음에 여기에는 사실 다뤄지지 않지만 서독의 광부감사. 이게 우리나라 전체 달러 수입의 25%였다. 그러니까 진짜 그 파독 광부감사는 되게 우리나라 역사에서 큰 역할을 한 거야. 이렇게 해서 한일협정 베트남 파병 서독 광부감사도 하죠. 이런 것 때문에 1, 2차 경제상장에 효과가 나니까 60년 재선 무난하게 성공하는데 문제는 70년까지 대통령하고 말겠냐고. 아니지. 69년에 그게 삼성개헌이야. 나 한 번만 더 할게. 근데 우리나라가 개헌하기에 너 대통령이 임기를 연장해 나가기 위해서 개헌을 한대. 헌법을 바꾸겠대. 가장 국민들의 반발을 최소화시키는 가장 정말 타이밍 나이스. 그게 언제일까? 타이밍이 가장 좋을 때. 개헌하기 좋은 날이네. 이런 거 있잖아. 개헌하기 좋은 시즌. 지금은 헌법을 바꿔야 돼. 뭐 이런 거. 뭐야, 뭔가? 북한이 도발할 때. 북한이 도발할 때. 네. 북한이 도발할 때가 헌법을 바꿔야 하는 건가? 이거라고. 왜냐면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 거기 있어요. 그리고 북한이 우리 남한을 건드릴 때마다 북한이 뭔가 움직임을 보일 때마다 강한 대통령을 원해. 저런 북한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줘. 그걸 또 그 일종의 그런 심리적 어떤 그 연결고리를 얼마나 정치인들이 많이 이용하고 더 실질적인 경계심보다 더 얼마나 그걸 증폭시켰을까. 그치? 그렇기 때문에 삼성개헌 바로 직전이 바로 어떤 일이 있어. 이거야. 김신조 사건, 그 유명한. 김신조 사건. 무장공비 알지? 이남산까지 접근했던 그 사건. 그 다음에 그해 10월에는 울진 삼정 무장공비 출입. 뭐 연초부터 막 가을까지만 북한이 연달아 때려주는 거야. 자, 박정희 정말 나이스. 이렇게 되면. 65 삼성개헌. 강한 대통령. 이게 일종의 유신의 스텝 바이 스텝이지. 원 스텝 밟은 거지. 근데 문제는 71년 대선에 웃으면서 나갔어. 왜 71년 대선에 웃으면서 나갈 수 있었냐면 사실 삼성개헌에 대한 반발도 되게 심했을 거 아니야. 국회의원들도 난리 나고 뭐 시위도 많았거든. 근데 71년 대선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정희가 웃으면서 나갈 수 있는 이유는 70년에 야 박정희야 이걸 진짜 확실하게 보여주거든. 나 누군지 알아? 나 박정희야. 이걸 진짜 확실하게 보여준 게 서울, 대전, 대구, 부산. 내가 지금 뭘 얘기할까? 오케이 경부고속도로. 게임 끝. 박정희는 게임 끝났다고 생각했어.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그때 당시에 420km로 오픈했거든. 420km로 딱 올림픽, 이거 쫙 뻗어진. 아니, 전쟁으로 폐허됐던 이 나라, 자기가 지금 집권한 지 몇 년 만에, 진짜 이게 한강의 기적이야. 한강의 기적이 먼저 보여주잖아. 그러니까 완전, 경부고속도로 바라볼 때마다, 저 몰표, 감당이 안 될 저 몰표, 얼마나 행복했을까. 박정희 정말 행복했단 말이야. 이거를 헬기로 도는 순간에 박정희 인생이 가장 행복했었으니까. 헬기 시차라는 거죠. 왜냐면 거기 다 내 표니까. 거기다가 이제 농촌에서부터 거꾸로 도시, 새마을운동. 왜냐면 이때 우리나라가 얼마나 이촌양동이 심했을까? 이촌양도가. 이 몇 년의 시간이 이촌양도가 진짜 심했을 거 아니야. 그럼 농촌 사람들이 점점 도시 사람들에 대한 소외감을 느낄 거 아니야. 그걸 또 무마하기 위해 새마을운동. 새벽 5시에 사이렌 울리는 거야. 새벽 종이 이러면서. 그러면 이제 농촌표 얻었어? 자, 서울, 대전, 대구, 부산표, 몰표 받았어? 야, 얼마나 웃으면서 나가. 물론 이해 가을에는 전태일이 자살해. 분신해.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가 성장만 강조하는 성장만 강조하는 개발을 해오다 보니 분명 지금 소외받고 있는 계층은 너무나 많지만 그건 언론이 덮었지. 그래서 내가 이걸 70년 3대 사건이라고 하는 거야. 유신 이전 사건이야, 한마디로. 내가 이걸 70년대 3대 사건이라고 내가 묘사하는 건
새마을운동, 경부고속도로, 아, 박정희 웃고 있어. 71년 대선에 그만큼 자신감 있는 거야. 근데 전태 사건 이건 언론이 덮었으니까. 이게 유신 이전에 있었던 박정희 때 사건. 그런데 71년 대선에 웃으면서 나가는데 엿될 뻔했어. 전라도는 어쩌란 말이야. 전라도는 어쩌란 말이야. 그리고 이미 우리나라에서 정신 차리고 있는 지식인들은 보여. 이 정권의 꼼수가 보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도시 지식인들과 전라도에 몰표를 받은 정치가, 자, 전라도의 스승 DJ에 출연했지. 또 끝까지 추격했단 말이야. 김대중이. 네. 그럼 이제 내부적으로, 아, 지금 박정희가 독재를 할 수 있는 건 뭐야? 경제개발과 또 하나 뭐야? 방공 아니야? 이 두 가지를 딱 국시로 내걸었잖아. 근데 경제개발 드디어 에라가 낸 거야. 더 이상 경제개발 못 밀어붙여. 왜? 그때부터 분배 분산을 하게 되면 팬덤이 깨져. 그치? 이게 정치인들의 딜레마지. 팬덤이 깨져. 절대 균형 개발 못해. 근데 경제 개발을 내부적으로 계속 강조하기에는 내부적으로 이미 너무 반대파가 많아져 버린 거야. 너무 반대파가 많아져 버렸어. 자, 남은 카드가 방공인데, 먼저 방공도 때려쳐야 돼. 70, 요때가 미국 대통령 닉슨이 이제 냉전이 끝났다. 닉슨 독트린. 네. 그러면서 72년 7월 4일에 남북한 첫 평화통일 합의문을 발표한 게 남북 공동성명이에요. 7.4 남북 공동성명. 이게 남북 첫 평화통일 합의문. 우리는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민족 대단격. 이 세 가지 원칙의 합의를 봐서 이렇게 통일을 하겠대. 자, 이걸 발표하는 박정희와 이걸 발표하는 김일성이 진짜 통일을 이렇게 하려고? 통일할 마음이 있을까? 북한의 김일성도 남한의 박정희도 오히려 이거 발표하고 나서 각각의 헌법을 다 바꿔. 북한도 헌법 바꿔. 사회주의 헌법. 국가 주석으로 거듭나. 응. 그러니까 완전히 그때 그 전까지 수상이었거든, 김일성은. 근데 아마 공화제에서 개인의 명함을 붙일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그래도 강력한 주석이라는 명함으로 이름 바꾼다고. 사회주의 헌법 강화시키고. 우리는 유신. 그들은 12월에 개헌하고 우리는 그 전엔 10월에 유신 선포. 그러니까 이게 유신으로 가는 배경이었던 거지, 어떻게 보면. 내부적으로 김대중의 출현, 그 다음에 7.4 남북공동성명의 위기. 이 유신체제 기간 동안은 요거지. 유신헌법이 이렇게 발표가 되자 통일주재 국민회의라는 초헌법적 국가기구를 만들고, 여기서 앞으로 대통령은 임기 6년에 회수 제한 없어. 종신통령 아닌 건가? 이러면 아직 박정희가 50대예요. 긴급조치권 선포. 개인의 인권, 기업의 인권을 기업의 어떤 권리를 막 제한할 수 있는 거야. 얼마나 많은 반대 투쟁이 있었겠어. 얼마나 많은 반대. 이런 거는 사실 거의 안 나와. 오히려 유신제대 반대 투쟁. 예전에 많이 나왔는데 정권 한번 바뀌고 나서, MB 정부 들어서고 나서 싹 없어지더니만 웬만해서 구할 생각을 별로 안 하네. 문제는 아까 13년에 이승만 정권을 무너뜨린 것도 사실 알고 보면 발사 부정 50%에 50%는 미국이 경제 원조 끄는 거. 그지? 그러니까 경제 불황, 한마디로 경제 불황이지. 박정희 18년 무너뜨린 것도 2차 소운동이야. 경제가 위기거든. 다 경제 위기야.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의식주,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니까. 그 다음이 정적 민주화야. 보면 시골 유출 계속 가. 야, 77년이지, 쌍칠년도. 수출 100억 불을 찍고야 만다니까. 자기 인생 목표였거든. 나 대통령 할 때 내가 수출 100억 불의 나라로 만들겠다. 처음에 박정희 등장할 때만 해도 저게 무슨 개코 같은 말인가 했어. 하고야 말아. 이유가 이때부터 3차로 터냈거든. 72년부터 3차 경제개발로 터냈단 말이야. 이게 중화공업이잖아. 그래서 포항제철 오픈하고 울산 중공업 뭐 난리가 났어. 일대가 거제도의 조선 수업 일대 난리가 났어. 그러니까 그걸 바탕으로 수출 100억 불을 찍고야 말았는데, 문제는 78년에 2차 석유파동이 와요. 1차 석유파동이 있었겠네. 2차라며. 내가 지금 2차를 알았잖아. 1차가 언제냐면 73년이야. 유신 직후. 근데 1차 석유파동 위기가 아니야. 왜냐면 우리가 석유 쓰는 공장이 없어. 내가 맨날 뭐라 그래. 가난해서 행복가요. 가난했기 때문에 석유를 쓰는 공장들이 별로 없고, 석유 위기가 우리한테 별로 위기가 아닌 거야. 오히려
서유럽 쪽의 경제 위기가 너무 심각하게 오는 바람에 중동권에서 그때 당시 대수로 건설이나 뭐 여러 가지 건설 수주 사업이 있었는데 그걸 서유럽 국가들이 많이 뻑을 내버렸어. 네. 그 뻑낸 사업을 누가 다 치고 들어가서 그 모든 수주권 다 떼냈냐면 그 유명한 현대 아산 그룹의 정주영 회장.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가 정신하면 그 사람을 빼놓지 않고 나오는 거야. 네. 그래서 그 사람이 중동권에서 그 중동 머니를 너무 많이 벌어들인 거야. 네. 그래서 그걸 오일머니라고 그러는 거야. 오히려 네. 오일 위기가 터졌을 때 세계적으로 오일 위기가 터졌는데 우리는 오히려 오일머니로 위기를 이겨. 위기가 뭐야? 우리나라 달러 엄청 생겼어 이때. 정주영이. 네. 근데 78년 2차 소유 파동은 그 남동임의 지역이 다 오픈돼 있었잖아. 그게 다 문 닫아버린 거야. 그 공장이 그렇게 다 폐쇄가 돼버리면 얼마나 많은 노동 파업이 막 난리가 났겠어? 자, 79년에 YH 무역사건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지. 우리나라가 그 역대로 돈을 번 것 중에 가발 산업이 진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가발 산업. 이 가발은 다 여자들의 수공이거든. 그러니까 그 여자 이제 노동자들이 불법 해고에 맞서는 이제 어마어마한 항쟁이 시작이 됐는데 이거를 경찰들이 너무 강경하게 진압하는 과정에서 여자 여공 하나가 실족사를 해요. 근데 이 YH 무역회사 그 여공들이 야당이었던 신민당 당사에서 농성을 했단 말이야. 네. 그 신민당 총재가 누구냐면 마산 정치인 김영삼이야. 박정희가 김대중을 제일 싫어했을 것 같잖아. 아니래. 김영삼을 제일 싫어했대. 경상도에서. 내 표를 깨먹었거든 그 새끼가. 애초에 김대중은 나랑 반대파잖아. 네. 근데 저 새끼 내 표를 깨먹었어. 그러니까 굉장히 말은 정말 김영삼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막 노이로제였다 그래. 박정희 인생 말년에는. 그때 나눠진 거야. TK권과 PK권이. 원래 같은 영남이었어. 그러네요. 같은 영남 호남이야. 그냥 영호남의 대결을 같은 영남끼리도 TK, PK로 나눠놓은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일종의 좀 바다잖아. 바다 지역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원래 바다랑 접해 있는 사람들은 그 지역성 자체가 되게 오픈돼 있어. 그래서 정치 색깔이라는 게 사실 확실하지 않아. 그러니까 고정되어 있잖아. 폐쇄적이잖아. 개방적이야. 그러니까 그 지형이 사람의 어떤 성향도 그래 만드는 거야. 정책 성향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견해도. 네. 영남은 분지잖아. 네. 폐쇄적이야. 네. 여기는 개방적이란 말이야. 네. 자, 그래서 여기 PK권이 만들어진 거고, 네. 김영삼이 이때 당시 이제 국회에서 영부제문돼요. 국회에서 영부제문. 그러니 이 사람을 지지하는 마산, 그다음 부산, 부마항쟁. 이 부마항쟁 진압 방식을 둘러싸고 남산의 부장들을 보면 나오잖아. 제가 다 탱크를 그냥 다 싹 다 그냥 조사버린다는 게 누구야? 그때 당시 경호실장 차지철. 경호실장 차지철이 진짜 박정희랑은 끈끈할 수밖에 없는 게 그 아까 5.16 군사 쿠데타를 일으킬 때 그때 박정희 나이가 45살이고 차지철 나이가 28살이야. 막내. 그러니까 그 5.16 군사 쿠데타의 막내야. 그러니까 큰형님 있고 가장 막내인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형제애를 나누고 있어. 자, 그럼 김재규는 누구냐? 기업가 출신의 국회의원. 기업가 국회의원, 그 다음에 중앙정보부장을 맡은 일종의 가장 역대 박정희가 나랑 끈을 가지고 중앙정보부 부장들을 앉혀놓으니까 걔네들한테 나중에 결국에 배신을 맞으면 그게 더 뼈 때리는 거야. 내가 믿었던 가족이 나를 배신하면 그게 더 뼈가 아파. 그래서 브레인을 한 번씩 먹보자. 브레인으로 교체를 해본 게 김재규야. 그러니 그 브레인이 뭐라고 얘기해? 이제 그런 시대는 끝났습니다. 정치를 좀 대국적으로 하시게. 그러는 거 아니야. 초새끼 봐라. 이게 되는 거고. 그래서 16사태 터졌고 통일주체 국민회의 간선을 통해서 바로 당시 국무총리 최규하가 당선. 최규하는 정통 그 관료 출신이야. 군부랑은 1도 관련 없는 정통 관료. 말 잘 듣는 사람 필요했어. 박정희는. 그래서 국무총리로 정말 그냥 매가리 하나 없는 그냥 공무원을 임명시켜 놨거든. 그게 최규하야. 그렇게 매가리가 없으니 전두환한테 그렇게 매가리 없이 당하는 거지. 또 하나의 독사를 만나게 되잖아. 자, 그게 12.12 신문부 쿠데타. 전두환이 정권잖아. 그때부터 세계 완전히 바보.
80년 5월 신군부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 그게 5.18 민주화운동. 네. 이 부분은 짧게 해야 돼. 네. 안 그럼 맹비난 받거나. 네. 5.18 민주화운동. 네. 자, 결국 5.18 민주화운동을 그렇게 잔인하게 진압을 하고 나서 체결 사인. 이거는 우리가 나중에 술자리에서 술을 한잔 하면서 얘기하자. 네네. 이 부분 빠져들면 나는 지금 시간이 없어. 네네. 체결 사인. 우리가 왜 춤을 들 수밖에 없었는가? 어떤 특정 지역 얘기가 나온다. 네. 네. 계엄당국, 계엄군대 시민군. 정말 우리나라 이건 나중에 군형법 재판에서 전두환이 사형 선고를 받은 부분이니까. 네네. 구형이 아니라 선고를 받은 부분이니까. 네. 나는 우리나라 대법원의 판결을 뒤집는 그 발언으로 내부에 혼란을 주는 건 쿠데타 혐의를 씌워야 된다고 생각해. 자, 이 사람이 그렇게 강력하게 통치력을 장악할 수 있었던 게 이거잖아. 세 가지를 맑게 해드릴게요. 몸, 정신, 과거. 처음엔 조폭들을 잡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멀쩡한 데 가서 막 끌고 가는 거예요, 그냥. 그 다음에 언론사 통폐합과 정치인 통제. 활동 못하겠으니까. 근데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되게 특이한 건 자기가 개헌을 직접 한 다음에 대통령 임기를 7년 단임제로 만드는 거야. 이게 모든 사람들이 의아한 점이지. 아니 왜 다른 사람들은 대통령 임기를 못 없애서 날리고 회수 제한을 못 없애서 날리는데 왜 민원자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학습 효과인 거지. 임기요. 너 한번 생각해봐. 너 위에 모시고 있던 사수가 있는데 헌법을 이래 바꿔 저래 바꾸면서 한평생 지가 나가겠대. 네. 끝도 안 날 정말 끝도 안 보이는 터널을 계속 따까리만 하면서 지낼 뻔했어. 근데 갑자기 죽었네? 그 남자 갑자기 죽었어. 그러면 그 자리가 탐나지? 탐났잖아. 그래서 12.12 신군부 쿠데타를 일으킨 거잖아. 근데 만약에 내가 또 헌법을 바꿔가면서 나 계속 천년만년 할 거야. 그러면 누군가 와서 나도 쏠 거야. 네. 누군가 와서 나도 쏠 거라고. 그러니까 나 7년 단임 나 한 번만 하고 물러나. 이게 어떤 효과로 이어져? 정말 뼛속까지 전두환이라고 하면 충성을 다하고 전두환은 정말 의리의 남자다. 이 사람을 나는 아는 사람들을 이 사람과 일을 해봤다는 사람 내지는 그러니까 이 사람 정권 때 이 사람 정권 때 뭐 나이가 좀 어린 신참 정치인들이었으면 지금도 하고 있으니까 내가 직접 피셜을 이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로 이런 사람 없대. 너무너무 의리의 남자래. 네. 그러니까 쾌남, 네. 호남, 그러니까 이제 호남형. 네. 진짜 호남이고 쾌남이고 정말 의리의 남자래. 나는 정말 가짠지도 않은 말 같아. 그 말이지. 야, 자기가 이렇게 챙겨주고 싶은 사람, 자기한테 충성을 다했던 사람한테 의리를 지킨다? 그게 어려워, 세상 살면서? 그 세상 살면서 어렵냐고. 왜 이 나라의 정치인으로 살았으면서 왜 국민들을 상대로 한 의리는 없어? 왜 국민을 상대로 한 의리는 없어? 왜 본인들 눈에 왜 본인 동생만 보이고 왜 국민들은 안 보여? 한번 봐봐. 한번 생각을 해봐. 만약에 5.18 민주화 운동서부터 시작해서 본인의 어떤 역사적 과오들 있잖아. 그거 다 공소시효 만료됐거든. 네. 그것 중에 공소시효가 살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네. 자기는 이미 법적 책임을 질 것도 없어. 네. 자, 그러면 정말 깔끔하게 이 나라 역사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는 거야. 네. 난 이런 잘못을 저질렀고 지금 있는 정치인들이면 뭐 진짜 미래의 정치를 꿈꾸는 사람들 모두 각성하고 진짜 그렇게 마치 우리나라 국민들을 상대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네. 야, 그러면 진짜 그 과거사 논쟁이 분열로 이어지는 경우가 우리나라는 진짜 많잖아. 그 부분에 나는 한 80%는 다 없앨 수 있다고 봐. 네.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갈등의 80% 이상을 종식시킬 수 있는 키맨이 이 남자야. 네. 그래서 짜증나. 네. 이 사람 의리 있는 남자라고 표현할 때. 네. 정말 생각 있는 거 없는 거야. 그렇지 않아? 네. 7년 단임제. 네. 그래서 7년이 끝난 게 87년이에요. 7년이 끝나는 해가. 그러니까 직선제를 요구하는, 그때 간선이니까. 직선제를 요구하는 시위 하다가 서울대학교 박종철이 죽었고. 그 고문정책 규탄하는 시위가 계속 이어지는데도 4월 14일 난 절대 헌법 바꾸지 않겠다. 호언 조치. 나 헌법 절대 안 바꿔. 한 거. 그러니까 6월 민주항쟁은 왜 터지겠어? 고문정치 규탄, 직선제 쟁취, 호언 타도. 사실상 호언 타도. 이게 결국 6.29 민주화 선언으로 가는 건 당시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불복한 거 같잖아. 아니야. 이거 외신 기자들한테 불복한 거야, 정확히 말하면. 87년 6월 달 상황이면 우리나라가 국제 행사를 1년 앞두고 있어. 네. 뭐야? 아시안게임? 88년이 이미 86년에 아시안게임 했다.
아 88년이요? 올림픽이죠. 당연하지 올림픽. 네. 얼마나 많은 외신 기자들이 그쵸. 우리나라에 들어왔겠어. 네. 그 외신 기자들 어디 머물러? 서. 광화문. 네. 근데 광화문 앞에서 연일 100만 명 넘는 시위가 터진다고 생각을 해봐. 아니 내 최고의 치적이 88 서울올림픽 유치야. 지금 네. 똥물 튀기 일보 직전이야 지금. 네. 그러니까 나는 호원 조치를 선포한 사람, 나 헌법 안 바꿔라고 한 사람. 네. 근데 어떻게 남자가 한 입으로 두 말해? 졸라 남자라며, 상남자라며. 그러니까 차기 대통령으로 사실상 내정되었던 노태우 후보가 당시 여당 후보야, 민주정의당의 여당 후보가 여야 합의하에 조속히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하겠다라고 선포한 거야. 이게 6.29 민주화 선언. 네. 그리고 일사천리 여야 합의로 국민 직선제가 나왔지. 네. 이 남자가 한 거 봐라. 정의사회 구현을 목표로 내걸었고, 네. 학원 자유랑. 그래서 이때 당시 교복도 없어. 덕선이 교복 안 입잖아. 아. 응답하라 7판에 네네. 덕선이 교복 안 입어. 네. 그다음에 양한 통일 금지 해제. 그다음에 거기 해외여행 자유랑 네. 저기 치타. 그 드라마에서 나오는 라미란. 그때 왜 여권 처음 만들어갖고 일본 여행 간다고 사람들이 다 신기해하거든. 네. 그때가 해외여행 딱 자유화되는 거야. 네. 그다음에 저달러 저유가 적응이 3조 원. 네. 세 가지를 다 낮은 수준으로 묶어가지고 네. 화폐 유통량이 최고조에 이르렀다 그래. 이게 86년, 7년, 8년이야. 네. 우리나라 3조 원. 저달러 저유가 적응이. 네. 그래서 그 응답하라 1988에도 나오는 명대사가 아이고 은행금리 너무 떨어졌어 이래. 은행금리가 너무 떨어졌대. 이제는 은행에 돈 넣어도 돈이 안 된대. 은행금리 몇 프로게? 16%. 와. 금리가 너무 떨어졌대. 16%. 네. 그래서 은행에 돈을 못 넣겠대. 미치겠다. 네. 요즘 은행금리 얼마야? 1% 뭐가 1%야? 대출 받았을 때가 3%고 네. 내가 내야 되는 이자 받는 이자 0%야. 받는 이자가 어딨어 요즘에 은행에. 받는 이자가 어딨어. 0%대지. 아니 진짜 정말 난 그래도 장고가 대학생들보다 많을 거 아니야. 그쵸. 그치 장고가 대학생들 네. 많잖아. 네. 어이없는 돈이 입금이 돼 있을 때가 있어. 어이없는 몇천 원. 네. 진짜. 이게 뭐야? 그때 막 몇 원으로 4,288원 떨어지고 이러는 거. 네, 네. 이게 뭐야? 나한테 4,288원을 누가 보내지? 은행이자. 네. 장난하나 이렇게 되는 거야. 네. 자, 그래서 이제 노태우가 이제 정권이 교체돼야 정상일 것 같지만 당시 금권 선거잖아. 네. 그러니까 여당 후보가 그대로 된 거야. 네. 거기다가 야당 누구야? 김대중, 네. 김영삼이 분열. 네. 그래서 36%라는 어이없는 득표율로 노태우가 당선이 됐는데 당선은 가까스로 됐지만 문제는 노태우 때 여당 지지율이 너무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여소야대였을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노태우를 압박해 들어오는 게 5.18 진상조사자인 거야. 네. 네. 그러면 이걸 막아야 될 거 아니야. 5.18 진상조사 막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노태우가 자 대전의 김종필, 네. 충청도 정치인 김종필, 그다음에 경남의 김대중, 김영삼 이렇게 해갖고 김종필, JP와 그리고 김영삼, YS 네. 이렇게 해가지고 3당 합당을 해요. 네. 그 3당 합당을 한 게 지금의 뭐야? 그 당이야. 네. 정말 센 당. 네. 좀비처럼 죽었다가도 다시 살아나는 네. 민주자유당이 향대한 순간. 민주자유당, 한나라당, 새누리당. 그 다음부터 난 이름도 헷갈려. 네. 네. 무슨 당부터 기억해? 저는 한나라. 한나라당부터 기억해? 네. 새누리당. 네. 그다음 자유한국당. 응. 지금 국민의힘. 그 전에 뭐 있었어? 국민의힘 전에 하나 있었어. 자유한국당 전에. 자유한국당과 국민의힘 사이에 뭐 하나 있어. 나도 가물가물해서 그래. 뭐지? 뭐 있어. 네. 뭐 있어. 그 다음에 제한적 지방자치제. 전면적 지방자치제라는 건 지금 강남구청장까지 내가 바꿨거든. 네. 그거는 김영삼 때부터. 네. 이거 잘 나와. 네. 제한적인 건 안 나오는데 이건 잘 나와. 지방자치 전면적 시행. 네. 그 다음에 노태우 대통령 하면 이거지 뭐. 네. 응답하라 1988. 이거 과정에서 국방개결하고 90년 소련, 92년 중국과도 다 수결 다 뚫어. 90년 소련, 92년 중국과도. 그러면 노태우 때 88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우리나라가 소련, 중국과 다 수교를 맺어버리면 쫄리는 나라 어디? 그렇지. 그럼 북한도 어떻게? 남북한 대화를 갑자기 뚫을 수밖에 없어. 네. 갑자기 손잡고 동시 가입하고 유엔 동시 가입하고 남북 기본합의서 이게 두 번째 합의문이야. 첫 번째 합의문이 어느 대통령이었지? 7.4 남북공동성명. 네. 92년 비핵화 선언. 김영삼은 문민정부라고 슬로건 내걸었어. 그러니까 정권 교체 아니다. 근데 왜 딱 선을 그어버렸게? 당선되자마자? 군인이 아니면. 그래! 그래서 국민정부라고 슬로건 내건 거야. 자기 서울대 철학과를 엄청 쨌거든.
금융실명제 이 사람 하면 이 볼드 처리된 글자 거의 위주로밖에 안 나와. 네. 그 다음에 공직자윤리법 왜 제정했겠어? 두 전직 대통령이 해먹어도 너무 해먹었으니까. 네. 자, 김영삼은 내가 뭐라 그러냐면 역시 서울대 철학과 출신답게 알파벳이 쏟아진다 갑자기. 네. 95년 WTO 세계 무역기구에 가입, 네.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 이것까지는 안 갔어도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없던 한국과 이게 발생하고 난 이후의 한국은 너무 하늘과 땅 차이 아닐까? 경제적 주권이 3년 동안 IMF한테 뺏겼었는데, 비정규직이라는 말 자체가 없었는데, 비정규직이라는 말이 뼈 때리게 생겨났고, 우리나라가 OECD 가입을 했잖아 이때. 네. 가입하자마자 터졌잖아. 그래서 우리나라가 OECD에서 영원하니 한 번도 가입한 동시에 1위를 단 한 번도 안 놓친 게 있어. 자살률. 그래. 한 번도 안 놓쳤어, 자살률을. 자, 김대중이 그러니까 정권 교체가 된 거야. 국민의 정부라고 슬로건 내오라고 선거를 통한 최초의 평화적 정권 교체. 그 다음에 이 남자 하면 이거지. 남북정상이다. 6.15 남북 공동선. 이걸 끌어냈다는 거. 물론 3년 만에 IMF 전액 상환했지만, 4년 만이지. 그러니까 횟수로 4년 만이지. 97년에 우리나라가 97년 말에 들어왔으니까. IMF 전액 상환을 했지만, 뭐 이후에도 우리나라가 이때 당시 뭐 이제 적대적 M&A 자체가 그 합법이었었으니까 이때는 얼마나 많은 우리나라 금융 자본들이 이때 다 외국 기업한테 그러니까 종속이 됐냐 이거지. 이후에 노무현 때가 2차 정상 선언이었던 거예요. 네, 2차 정상 회담. 그 다음에 개성공단 건설에 합의를 본 건 여기인데 네. 실제로 개성공단이라는 게 뭐 짠하고 몇 달 만에 지어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개성공단 사업이 처음 실현된 건 노무현 때. 노무현 때가 된 거야. 끝이야 이러면. 현대사는. 왜 그러냐면 다 했다. 자, 4.19혁명, 5.18 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다시 한번 비교해보면 4.19혁명은 이승만 정권 말년이야. 발사 부정이 누적되어 있는 상황, 미국이 경제 원조를 철회했던 상황. 5.18 민주화운동은 12.12 신군부 쿠데타로 신군부가 부당하게 권력을 잡았어. 신군부 정권 퇴진을 요구했던 시위, 여기에 계엄군을 투입했기 때문에 시민군이 조직이 됐고 내란 상태로 갔던 거야. 이거 이후에 당시 최규하 대통령을 사임시키고 대통령이 됐지. 그 전두환 7년이 지나는 과정에서 직선제를 요구하는 시위, 그 끝에 박종철이 고문당했고 고문받다가 죽은 이후 고문정시 규탄과 직선제 요구를 하는 시위가 거세졌는데 이것을 4.13 호원 조치. 그래서 호원 타도가 딱 나오면 6월 민주항쟁이야. 6.29 민주화 선언으로 지금 현행 헌법 마지막 구차 개헌이 나왔던 거야. 자, 그 다음 이거 다 했어. 이승만 같은 경우는 농지기업법 6.25 전쟁 전, 6.25 전쟁 이후는 300산업. 맞지? 그 다음에 장면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발표는 했지만 추진은 실제로 하지 않았다. 못했다라는 거. 그 다음 박정희 때는 1차는 1, 2차는 경공업, 3, 4차는 중화공업. 포항대철,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다 그때 만들어졌지만, 그 다음 수출 배고플 그래서 찍을 수 있었지만 2차 수요 파동으로 인한 경제위기는 곧 YG 무역사건, 김영삼 영구제명, 부마항쟁, 빵! 그렇지? 그 다음에 전두환 하면 저유가 저금리 전달로 3조 원. 오케이? 그 다음에 노태우 때 뭐 국민연금제, 의료보험제 이런 거는 사실 이것까지 다 아마 현실이 안 될 거나 다만 뭐 이런 거 있잖아. 세계무역기구 OECD 이거는 다 김영삼 때의 얘기라는 거. 자, 1, 2차는 경공업, 그 다음에 3, 4차는 중화공업. 전태일은 언제 죽었다고? 박정희 때. 예, 유신 이전은. 그 다음에 북한 정권 안 나오고 통일이거든. 자, 내가 왜 이렇게 셀로 표시를 해놨냐면 이거는 사실 셀이 아닌데 이거는 내가 색깔로 안 들어가야 되는데 이 교재를 마지막으로 편집한 검수한 나의 조교가 완전히 강대. 나랑은 전혀 관련 없어요. 자, 그래서 박정희가 7사 남북 공동성명, 요게 이제 아까 나왔잖아. 유신으로 가기 직전 김대중이 바짝 추격했기 때문에 위기가 온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닉슨 독트린 이후에 미국과 중국이 잡는 그 평화의 리듬에 우리가 맞춰주는 거지.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 이후 남북조절위원회를 설치해. 근데 이거는 오히려 남북 독재를 강화하는데 이용이 됐고 우리가 유신으로 가는 발판이 됐다. 그 다음에 노태우 때 유엔 동시가입 남북기본합의서, 그 다음에 하마도 비핵화사. 남북기본합의서의 주요 취지는 대결이나 경쟁 이런 나쁜 단어는 다 빼버려. 잠정적 특수관계,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잠정적 특수관계에 일어났어. 그다음 김대중은 남북척 정상회담으로 경인관철도 보고했어, 개성공단 건설했어, 금강산 관광사업, 이산가족 상봉제. 이거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고요. 끝. 이러면 진짜 끝이야. 네. 현대사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네. 끝!